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제 무역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하루에 큰 폭으로 환율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수합이라는 외환 수합을 통해 가지고 연동돼서 조금 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치고, 그 요동치는 상황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외환 시장, 그러니까 특히 어떤 국가들 간에 수합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수준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게, 환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예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결국 외환 시장이라는 것, 환율이라는 것, 실질 시장 실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 각국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변동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거 고정해 가지고 쓰자,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겠죠. 좀 더 안정적인 거래가 된다면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본위 제도도 고정환율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또 달러화에 기준을 막 두고 고정환율 제도를 각국이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외국과의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좋은 점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각국의 경제 상황들이 변해갑니다.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항상 어떤 정책들,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환율이 그 자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봤듯이 R이 R스타에다가 이자율 환율의 백분율 변화, 미래 환율에 대한 백분율 변화를 더해준 그 값, 외국 자산에 대한 가치와 이자율과 수익률과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어떤 모형인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치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건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통화정책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환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화정책을 쓰다 보면 원래 중앙은행이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꼭 목표로 하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자신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물가 수준 또는 생산물 또는 이제 생산물 수준 또는 이제 이게 고용이 되겠죠. 고용과 물가 수준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율에다가 고정시켜 버림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 제도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 환율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고 국내 시장의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던가 이랬을 때 고용이 불안정하다던가 물가가 너무 오른다던가 과열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부의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충분히 완화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환율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안정되는 거 좋지만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개입을 아니면 도움을 중앙은행이 펼칠 수 없다, 정책을 펼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목표, 요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을 하기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이 외환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외국 국채를 샀다가 팔았다가 합니다. 외국 국채라고 하는 건 이제 외국 통화 예금의 형식도 될 수 있겠지만, 외국 국채라고 하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 미 정부에서 발행한 공채, 뭐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 통화예금하고 통화예금, 외국 달러화로 표시된 예금, 네. 통화에 대한 예금도 있을 수 있고 국채를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외국 자산들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뭐 달러에 대한 예금을 한다, 예금을 미국에 예금을 한다, 또는 미국의 국채나 뭐 공채나 뭐 이런 것들을 산다. 그 각각이 뭐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자율이 또는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위험성 때문이죠. 얼마나 유동성이 높으냐, 얼마나 디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겠죠. 수익률로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외국채를 거래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매도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외국 국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채, 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매각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국채의 거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죠. 이 환율이 어떤 수준에, 고정환율 수준으로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은행은 외국채를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국 국채를 거래함을 통해 가지고 이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고정 환율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중앙은행이 외환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데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외국 국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고정적으로 환율을 맞춰놓고 그 환율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채권의 매입과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가지고 있던 중앙은행의 자산, 뭐 현금이면 현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통화량이 외국 채권을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통화가 감소되는 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딱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통화가 감소되면 이자율 증가하고, 뭐 각각 외환 시장의 어떤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다시 외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른 압력을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 번만에 이런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불태화 외환 시장 거래 개입, 뭐 sterilized라고 합니다. 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뭐 이래서 외환 시장 개입을 하는데 불태화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외환 시장 개입이 국내 통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외환 시장 개입이 국내 통화 M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거를 상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불태와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데, 외환시장 개입을 할 때 뭐 외국채를 사거나 팔 수 있겠죠. 이랬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반대 방향으로 국내 자산도 거래함을 통해서, 그거를 동시함을 통해서 국내 통화에 대한 영향을 없애는 것을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통화 공급량이 변하니까 또 그게 지속적으로 다른 영향들을 외환시장까지 쭉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뭐 그 이자율 평형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자산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의 자산 수익률과 함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환율도 변해가고, 그게 또 통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불태워 외환 시장 개입을 한다는 거죠. 외국 자산을 사오면서 국내 자산을 판다던가, 뭐 이런 두 가지 방향의 통화 공급량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국내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죠. 외국 국채를 매각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매입하고, 국내 국채를, 외국 국채를 매입하면 국내 국채를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거래한다. 요 두 개를 역방향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외국 국채 매각 시 국내 국채 매수를 하고, 요 반대에는 반대의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하고요. 목적은 국내 통화 공급의 변화를, 국내 통화 공급 애매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정 환율을 위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외화 채권의 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이 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환율이 고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런 이제 외화 채권의 매입과 매각 시 국내의 통화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국내 채권도 매수 매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외환 채권을 매입하면 국내 채권을 매각하고, 외화 채권을 매각하면 국내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 역방향의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국내 자산과 외국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불태화 외환 개입이라고 하는데,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외환시장의 균형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건데, 고정환율하에서 외환시장 균형,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균형할 때 균형 조건 우리 계속 하고 있죠. R, 국내 자산 수익률은 외국 자산 수익률에다가 백분율 변화를 더해 준 거죠. 환율의 백분율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expectation, 이에다가 이게 이자율 평형 조건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거 뭐겠습니까?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거,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expectation하고 이 지로, 또는 지금 이 상태의 이 연기, 기초 상태의 이가 동일하다라고, 이 지로라는 수준에서 이 expectation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게 예상 환율 자체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환 시장에서의 위험이라는 거, 변화라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요 식을 집어넣었다면 이하고 이 지루하고 같아지면 이게 0이 되니까 사실은 네,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자율 평형 조건은 R하고 R 스타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간단하죠. R하고 R 스타하고 같아지도록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됩니다.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R하고 R 스타가 같아질 때까지 국내 자산과 외환 자산을 거래하면 됩니다. 외국 국채 사고 팔고 국내 자산 팔고 사고 하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런 현상, 그 외국 자산의 거래와 국내 자산의 거래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경우, 네, 뭐 만약에 물가 수준하고 생산력 수준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게 고정돼 있으면 사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네, R과 R 스타가 같아지는 점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통화 공급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실질 공급을 생각해 볼게요. 요거 원래 국내 통화 시장의 균형 조건이 요거였죠. R에다가 Y였습니다. 그럼 R 스타 하고 같아지도록 외국의 자산의 수익률하고 국내 자산의 수익률, 원래의 공식은 국내에 대한 유동성 선호, 네, 통화 수요죠. 근데 그걸 외국 자산의 수익률하고 같아지도록 만들었으니까 R하고 R스타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산의 수익률을 보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통화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하고 똑같도록 국내 자산 양을 조정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쉽죠. 쉬운데 요 경우에 이제 요 상황에서 R하고 R스타 같아지는 정책을 쓰면 된다라고 하고 이 지로에서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정 환율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 고정하고 있어요. 이 지로 상태에서. 그런데 갑자기 Y가 증가했다. 경제가 변화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산 수준 또는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GDP 또는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국내 통화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요거 Y가 증가하면 이거 노동이 아니라 Y가 증가하면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네, 통화 수요 증가합니다. L 통화 수요죠. 통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우리 그 그래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이자율하고 국내 통화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통화 가치 상승. 상대적으로 국내 통화 가치 상승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절상이 일어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 그렇죠? 그 그래프를 보면 우리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렸던 그래프 생각나셔야 됩니다. 꼭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R축이고 이게 M 나누기 P 그쵸? 이게 환율 이거 그렸던 거 있죠. 예, 이게 L이었고요. 그 MP 수준에서 결정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통화 수요 증가할 때 R 증가하고 그쵸? E 감소하는 통화 수요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면 R이 증가하게 되죠. R 증가하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쵸? 여기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간략하게 그려가지고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R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L의 증가에 따라서 L이 왜 증가했죠? Y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실질 통화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다면 R이 증가하고 E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우리 고정환율이라고 했잖아요. 고정환율이라면 중앙은행은 이때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 중앙은행은
외국 자산을 매입해야 되죠. 외국 자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외국 자산을 매입하면 국내 통화 공급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가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달리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하면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 매입하고 국내 통화를 공급하게 되면 외국 자산의 가치는 증가하고 국내 통화 가치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게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쓰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요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제쳐두고 모든 상황들은 다 제쳐두고 지금 불태화 외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쓰고 있는 목표라는 거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용과 물가 수준의 어떤 변화들을 목표로 잡고 타겟으로 잡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환율을 잡아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환율 고정시키면 국내 이자율, 외국 이자율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만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자산을 사고 팔 때 다른 경제 목표, 뭐 물가의 안정이라던가 생산 수준 또는 고용의 증가 이런 데 대해서 국내 이자율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통화 정책은 생산과 고용량에 전혀 효과적이 못한 그 중앙은행의 어떤 하나의 정책이 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경제 당국의 정책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정책과 함께 연관이 되는 재정 정책과 관계되는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의 재정 정책,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 정책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네. 지출을 증가한다거나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이랬을 때 총수요와 총생산량 증가, 네,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핀다면 재정 정책의 경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면 총수요 증가하고요. 생산량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Y가 증가했다. L, RY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L, 통화 수요 증가하죠. 그러면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이자율, 국내 통화 가치, 이자율 R하고 R은 당연히 증가하는 방향, 그렇죠? R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압력이 생길 것이고 국내 통화 가치의 상승 압력, 다시 말하자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다 했어요. 재정정책의 상황에 맞춰가지고도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는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국내 통화 절상 요거 막으려고, 이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국내 통화 공급 증가시키고, 네, 국내 이자율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국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국내 통화 증가와 국내 이자율 하락. 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해야 될 거, 다시 우리 주장하지만 지금 고정환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펼쳐지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국내 통화 MSP 증가하기 위해서 이거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율 다시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자율 R하고 R스타하고 같은 점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외국 자산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른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AADD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면 되겠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AA 곡선 이렇게 생겼고요. DD 곡선 이렇게 생겼죠. AA고 DD고 DD 곡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DD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 자체가 원래 이 지점에서 이 지로라고 쓸게요. 이 지로 지점에서 이 원으로 하락하는 압력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요거 막아주고 다시 이 지로점으로 회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지로점 고정환율 제도 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AA 증가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요거 통화공급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균형점이라는 게 여기에서 최초 시작 지점을 0라고 한다면 1, 2, 0, 1, 2의 순서대로 움직여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DD 커브가 움직였다면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환율을 고정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환율 제도에 있을 때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물의 실질 절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가 이 원으로 떨어져야 될 거 이제 막았죠. 이 지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막았습니다. 이랬을 때 Y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Y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더 크게 AA 커브 통화량을 증가시킴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잠재적 수준, 우리가 포텐셜 그 안정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산하면 그렇게 낮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잠재적 수준보다 높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는 거, 국내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고요. 국내 생산물 더 비싸게, 상대적으로 외국 생산물에 비해서 더 비싸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국내 생산물이 더 비싸지김에 따라서 국내 생산물의 실질 절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우리 Q라고 썼고요. Q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E P 스타와 P, 이렇게 P분의 E P 스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가격 국내 생산물의 가격 또는 물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서 P가 상승함에 따라서 총수요와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럼 여기 DD 커브로 본다면 DD 커브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라는 거, 고용, 총수요, 생산량이 잠재적 수준까지 딱 맞춰질 때까지, 잠재적 수준 이상으로 과열되게 이렇게 Y가 정해졌을 때 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잠재적 수준까지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장기적 균형, 안정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Y의 증가가 잠재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 버리게 된다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DD 커브가 왼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할 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 수준, 물가 수준, 통화 공급에 비례해 가지고 변화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AA 곡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명목 환율은 우리가 고정 환율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지만 실질 환율은 절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물가가. 그래서 P가 상승한다면 Q라는 거 떨어지게 된다. 실질 절상이 일어난다. Q 떨어지면 절상 아니겠습니까? 실질 절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왜? P가 증가한다는 거죠. P의 증가.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현상, 그 고정 환율제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까지 절하, 절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절상과 절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appreciation, depre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절하, 절상. appreciation 하고 depreciation 두 개죠. 요건데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절상, 평가절하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거 단어에 대한 얘기고요. 예전에는 평가절상, 평가절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래된 경우에. 근데 요새는 이제 절상과 절하를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자, 평가절하, 평가절상 하는 거 revaluation, devaluation인데요. 평가절상이라는 거 revaluation입니다. revaluation 이거요. 평가절하 devaluation입니다. 자, 요거는 평가절하라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 중앙은행이 고정환율 변화시키는 경우. 네. 이를 낮추면 평가절상, 이를 높이면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평가절상의 경우 국내 통화 한 단위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 통화 한 단위 바꾸는데 더 적은 국내 통화가 든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2라는 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고정환율 제도의 이야기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이야기다, 요거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절하, 평가절상은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보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가절하를 중앙은행이 해외자산을 매입해가지고 평가절하가 발생하면 국내 통화 자산의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국내 이자율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통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평가절하가 발생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절하, 2가 올라갔다는 거죠. 2 상승이 됐다. 네, 그거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로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국내 통화 자산 공급 증가 해가지고 국내 이자율 떨어지고 국내 예금 기대 수익률 하락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평가절하의 경우 절하는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필 때,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합니다. 국내 이자율 하락하고, 그러니까 뭐 불태워 외환 정책을 썼다, 국내 자산, 외환 자산을 매입하고 통화 자산을 공급하는, 국내 이자율 하락과, 그렇다면 이제 국내 통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을 하락시키죠. 국내 통화 예금 기대 수익률이 하락됩니다. 국내 생산물, 외국 생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총수요 생산량 증가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외국 채권 우리 매입했으니까 외국 채권을 얘기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적 준비 자산이죠. 나중에 이제 외국에 페이하기 위한 그런 자산이 쌓이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평가절하의 상황을 AADD 커브의 변화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렇다라는 거죠. DD가 있고 AA가 있을 때 2고요. 이게 원점이고 이게 생산량 Y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 AA 커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 지로에서 이 원으로 이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 평가절하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변화시키는 거, 고정환율을 상승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불투자 정책으로 쓴다면 해외 자산 매입해갖고 매입하고 동시에 이제 통화를 풀면 되는 거죠. 확장적 통화 정책이 국내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외환시장발 금융위기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금융위기냐?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7년경에 이런 위기를 겪었죠. 외환시장을 통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앙은행이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환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 고정환율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1997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보겠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줌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앙은행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 준비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왜 외환 위기가 그때 97년 외환 위기가 왔나요? 네, 달러가 부족해서 왔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고정환율 제도, 환율을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개입을 어느 정도 하려다 보니까 달러가 다 빠져나갔죠. 공적 준비 자산이 다 말라버렸다.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과 국제 수지라고 하면 이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본 금융 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수지에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못 해주게 되는 거죠. 어떤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 뭐 큰 의미로 광의로 본다면 고정 환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중앙은행은 고정 환율에서 이제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태와 외환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공적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공적 자금이 날아갔고, 공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자들은 국내 통화가 평가절하될 거다, 환율이 올라갈 거다 예상된다, 이런 예상을 하면, 예상된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목표가 생기겠죠. 가치가 조만간에 하락할 거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가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자산 대신에 해외 자산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정부한테, 그 경제 주체들한테 주어지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예상 또는 두려움만으로 국제 수지 악화될 수 있죠.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공적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뉴스가 나감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리액션을 취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서둘러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이제 국내 자산 다 팔고 해외 자산으로 바꿔타게 된다. 그런 교환이 일어나면 공적 준비 자산은 더 빨리 감소되겠죠. 자, 이거 자본 도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본 도피가 일어나는데, 이 예상이라는 거, expectation이라는 거 자체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급속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공적 준비 자산이 사라지게 된다. 이익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 통화가 평가절하될 거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더 매력 있는 외국 자산
보유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갈 거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 투자자들이 외국 자산 보유하려고 하는 자산 도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산 도피. 그 자산 도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익스펙테이션만 가지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자본이 국내 자산에서 해외 자산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거, 자산 도피라, 자본 도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막으려면은 국내 시장에, 국내 자산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R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제 이자율 평형 방정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익스펙테이션이 증가한다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외국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균형이 맞게 됩니까? R을 높여줘야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R을 높여줘야 됩니다. 국내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은 국내 자산 팔고 해외 자산 매각하고 해서 통화 공급을 감소시켜야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죠. 네, 통화 공급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 상승하고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그러면 총수요도 감소하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R을 높이기 위해서 R을 높이려고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거. 중앙은행은 네, 국내 자산, 해외 자산 다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MS 떨어지게 되죠. 네, 요거 통해 가지고 R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 R이죠, R입니다. R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런 일들을 겪게 되면 결과로 R은 상승할 수 있다. R은 상승한다. 그쵸? 이자율이 상승하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총수요 감소했고 생산량 Y도 감소하고 네, 고용 언임플로이먼트가 증가하는 L이 감소하는 뭐 이런 현상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본 도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문제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expectation, 이 이에 대한 변화라는 거죠. 국제 수지 위기에 대한 예상, 그렇죠? 이가 증가할 거, 급하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 그러면 이제 그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점점 평가가 확산되게 되면 그런 기대가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요 내용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공적 자산이 우리가 빵빵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뭐 안정적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위기라는 게 그냥 예상만으로 왔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나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음을 위험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적 준비 자산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환율, 버려야죠. 환율에 대한 목표, 그 고정 환율이라는 거 버리고 여기서 바로 평가 절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국내 통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도록 고정 환율 이 지로 상태보다 높게 한 단위 그 외국 통화로 바꿔가려면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도록 평가 절하를 단행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평가 절하된 환율로 이제 외국 자산을 매입해가지고 외국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절하의 경우에는 통화 공급
증가될 거고 이자율 하락시키게 될 거고 국내 생산물 가격도 하락되고 그러면 이제 뭐 경상수지도 개선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총수요, 생산량, 고용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고정환율 제도의 어떤 목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거,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국제수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빨리 목표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다른 방향의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거 이자율 증가, 통화공급 감소,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결론으로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낮은 국내 이자율 고정 환율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자율도 통제하고 고정 환율도 가지고 유지시키는 이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정 환율제도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만 보면 환율이 안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 외국 생산과 무역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변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실해지고 좋은 점이 있는데 국내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 국내 거시 경제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펼쳐야 할 어떤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버리게 된다. 환율 하나만을 맞춰가지고 다른 어떤 리스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환시장 개입, 고정환율제도를 목표로 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통화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경제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 어떤 식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재정정책이 벌어졌을 때 통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쭉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제도, 환율을 어떤 목표로 잡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할 때 금융시장 위기, 그렇죠. 외환시장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어떤 기대, 국내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개입하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익가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외국 자산으로 다 빠져나간다. 자본 도피가 일어난다. 그때 환율을 제대로 유지시키겠다. 원래대로 유지시키겠다라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결국은 모든 위험 그리고 악영향을 경제에 다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이자율 상승, 통화 공급 감소,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이런 현상들을 결국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어가지고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